요즘에 이어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브레인 테라피 유튜브 채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는 절대 안 쓰는 이어폰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그 커널형 이어폰은 굉장히 작고 귀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이어폰인데요. 상대적으로 소리를 고막 가까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음질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귀를 완전히 꽉 막게 되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서 미생물 증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도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폰 모양에 따라서 이제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뭐 골전도 이어폰, 헤드폰, 뭐 커널형 중에 귀에 나쁜 순서대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귀에 나쁜 순서대로 한다면 커널형, 헤드폰,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커널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 깊숙이 위치하기 때문에 귓구멍을 막아서 압력을 높이고 소리 전달을 크게 하기 때문에 달팽이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웨이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형은 상대적으로 그 소리의 음원이 고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음량이 클 경우 달팽이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어폰 사용 때문에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가 실제로도 많은가요? 네, 최근 청소년들도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난청을 유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음악을 듣는 청소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쓰던 이어폰을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이어폰에는 잘못하면 거기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은 어떻게 보면 개인 위생용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잘 때 이어폰을 끼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 이어폰을 사용하면 좀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수면이나 운동 중에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소음 노출로 인해서 청력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귀 습도가 올라가서 웨이도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소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장시간 소리를 듣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를 끼쳐서 수면의 질을 저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 사용 등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기면 뇌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청력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문제일 뿐만이 아닙니다. 청력이 나빠지게 되면 말소리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집중력, 언어 처리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경우 장기적으로 치매의 위험이 5배까지도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청으로 발생하는 이명도 치매의 발병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를 위해서 미주신경 자극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뇌 가소성을 향상시켜서 이런 이명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미주신경이 어떤 건지 좀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10번째 뇌신경으로서 이 몸통 장기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미주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부교감 신경을 향상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자율신경의 이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음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건강한 이어폰 사용법을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WHO의 60-60 법칙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사용하고 하루 60분 이하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1시간 사용 후에는 최소한 5분 이상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웨이도염이나 고막염이 있는 경우는 커널형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폰 소독은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해서 귀에 닿는 부분을 위주로 소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고무캡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어폰 자체를 막 자주 교체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이어폰 자체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이어 캡, 고무 캡 부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어 플러그처럼 이제 소음을 차단하는 이런 어
기구들을 사용하면은 뭐 귀마개라든가 네. 청력 손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어플러그나 귀마개 자체가 청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의 소음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서 이어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과 같은 그런 질병이 있거나 이명이나 청각 과민증이 있는 경우 주변의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울려서 들리고 갈라져서 들리는 등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소리들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어플러그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귀 안의 청결 관리법도 좀 관심이 많은데 뭐 귀를 자주 파는 게 좋다, 자주 파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파는 게 좋은지 나쁜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면봉으로 귀를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면봉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겉에 있는 것들은 면봉으로 어느 정도 빼낼 수가 있지만 중간 이상, 일정 깊이 이상에 있는 귀지들은 면봉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안쪽으로 귀지를 밀어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면봉을 장기적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귀지를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는 거의 빼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과 기구를 사용해야만 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면봉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고막 천공, 고막에 구멍이 나는 환자들 중에 한 30% 정도는 면봉이나 귀파개 등을 사용하다가 다쳐서 고막이 천공되는 경우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귀지는 밖으로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면봉이나 귀파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웨이도 피부가 상처가 나게 되면 웨이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면 귀지가 더 많이 끼게 되나요? 이어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귀지가 반드시 더 많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커널형 같은 경우 귀 속 깊이 위치하기 때문에 습도를 올리고 또 귀지의 배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그 생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귀지가 습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지의 생성은 어떻게 보면 체질에 많이 좌우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는 경우 귀가 환기가 되지 않아서 습도가 올라가고 귀지가 더 묽고 끈적끈적해서 배출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두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봉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면봉 말고 이제 얇은 철로 된 어떤 그런 귀이개는 괜찮은지 또 하루에 그래도 귀 청소를 꼭 해야 된다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면 괜찮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쇠로 된 귀파개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쇠로 된 귀파개는 귀 피부에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과 부딪히거나 해서 고막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지가 많아서 불편하거나 간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매일 사용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가끔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면 이제 귀 청소 여행 상품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치료의 위험성은 없을까요? 동남아 여행에서 귀 마사지 또 귀 파개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위생 상태를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노상에서 하는 그런 동남아의 서비스들 경우에 이전 사람이 사용했던 거를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뒷사람에게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미생물 감염으로 인한 웨이도염의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또 귀지를 제거한다고 해서 귀에 어떤 촌농을 집어넣거나 이물질들을 넣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절로 제거가 되지 않고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제거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귀지로 인해서 귓구멍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 귀가 답답하고 청력이 나빠질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 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또 머리를 움직일 때 귀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의 통증이나 이명 등 관련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질적으로 귀지가 굉장히 습한 물귀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비인후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인 테라피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그 편도 결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도 결석은 편도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서 작은 알갱이들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심한 악취를 유발해서 구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법으로는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서 지속적인 구취가 있고 기침을 할 때 노란색이나 하얀색 알갱이가 튀어나온다거나 거울을 봤을 때 편도 표면에 작은 알갱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편도인데 편도 표면에 이렇게 하얀색 그리고 약간 노란색의 알갱이와 찌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편도 표면에 있는 구멍들에 바로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과 뭉쳐서 생긴 그런 편도 결석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 편도 표면에 이렇게 편도 결석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도 결석이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입냄새가 뭐 어느 정도 지속되거나 뭐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이게 '편도 결석일까?'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지. 치과적인 원인에 의해서 구취가 생기는 경우는 양치나 가글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도 결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취와 악취는 단순한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도 결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구강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식사 후에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이 편도 결석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식후에는 양치와 치실을 이용해서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 안쪽까지 가글을 해서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구강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비루가 있는 경우에는 코 세척을 통해서 후비루를 제거해 주는 것도 세균의 서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도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글도 편도결석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가래가 끓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8잔 이상의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 그리고 따뜻한 물을 이용한 가글이나 코 세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고령자분들께서도 쉽게 가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목 감기를 예방하거나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목감기를 잘 걸리지 않는 편인데요. 일단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인데요. 밖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항상 손을 씻고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선 손을 씻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이나 배즙 같은 거 먹으면 좋다 이러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생강이나 배즙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항염, 항균 작용으로 기침과 인후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즙은 기침을 가라앉히고 가래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차도 기침의 예방과 가래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브레인 테라피 유튜브 채널에서 코골이를 없애는 비결을 소개해 주셨는데 시중에 파는 코골이 방지 제품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 최근에 코 확장기라든가 또 마우스피스 등을 이용해서 코골이를 개선해 준다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 아직은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증의 코골이에만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양압기입니다. CPAP이라고도 불리우는 양압기는 수면 중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정 압력이 걸려있는 공기를 주입해 줌으로써 막혀있는 기도를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코 테이프라던가 이 뭐 마스크를 하고 잔다던가 이런 건 효과가 크게 없을까요? 일부 아주 경증의 코골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코골이나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에는 효과를 인증받지 못하였습니다. 코골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고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체중이 늘게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팔다리나 피하나 배에만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고 비만이 진행되게 되면 목젖이나 혀 같은 이 내부 장기에도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돼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코골이가 없던 사람도 인제 "피곤하면 코를 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피곤할 때 수면을 취하게 되면 근긴장도가 떨어집니다. 즉 근육이 더 이렇게 이완돼서 늘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젖이나 혀 같은 것들이 더 처지게 돼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코골이가 막 심하지 않다면은 그 치료를 따로 받지 않고 그냥 둬도 상관없을까요? 사실 순수하게 코골이만 있는 경우는 건강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코골이들은 수면 무호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요 위험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수면 무호흡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런 무호흡이 10초 이상 지속되게 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고혈압이나 부정맥,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치매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밤에 잠을 자도 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게 돼서 인지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뭐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뭐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게 정말인지. 수면은 뇌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을 통해서 우리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낮에 학습했던 그런 기억들을 공고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면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부족하게 되면 치매 발병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5, 60대 수면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깊은 수면,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코골이라든지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는 수면의 질을 굉장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대는 언제 자는 게 좋을지 너무 늦게 자는 게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늦게 자도 괜찮은지.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청소년 성장기에는 그 성장 호르몬이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면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11시에 자서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그런 추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증가한다는 조발성 치매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발성 치매는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그런 치매로서 노인성 치매보다 일반적으로 진행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증상으로는 그 인지기능 저하는 한 절반 정도에만 초기에 나타나고 성격 변화나 언어장애, 또 운동장애나 판단력 저하 등 다양한 동반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것을 치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요즘 실제로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과거보다 젊은 나이에 이러한 치매, 인지기능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는 현대사회의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트라우마 등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말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치매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놀랍게도 기억력 저하보다는 성격 변화와 감정 변화 이상 등 이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증상입니다. 특히 전축두엽 치매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 행동을 보이거나 물건을 과도하게 모으고 심지어 좀도둑질과 같은 그런 충동 조절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어 장애도 특징적인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문법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등 말수가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50대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노년기 치매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빠른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없습니다. 기존에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와 같은 약물 치료나 또 인지훈련, 운동, 사회활동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들을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그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들을 치매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그 의료기기 또 전자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치매가 정복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자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힐라온이라는 웰리스 기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주신경을 비침습적으로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 이상을 교정해서 이명이나 불면증 또 치매나 스트레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브레인 세라피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청소년기에 뭐 사용했던 뭐 엠피스 케어나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기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힐라온도 그런 집중력 향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저희는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의 정확한 이제 정의와 그 증상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명은 외부에서 뚜렷이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소리를 느끼는 증상, 질병을 말하는데요. 주관적 이명과 객관적 이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이명은 우리 몸 속에서 자체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에 작은 근육들이 붙어 있고 그 근육이 수축할 때 소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 주위에 혈관에서 혈류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의사나 또 환자 자신이 소리를 직접 청취하거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관적 이명은 이런 객관적인 이명이 아닌 신경계의 과흥분을 인해서 소리를 느끼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바깥쪽 귓볼 주름이 이명고라고 해서 이제 청력 문제나 이명을 미리 알 수 있는 징표가 된다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런 보고도 과거에 있었지만 귀 주름만으로 뭐 이명이나 청력을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명이 있는 경우에 난청 초기에 하나의 증상으로서 이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명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생겼다고 하면 난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난청 초기는 아닌지 한번 의심하고 진료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귓볼 주름과 이제 뭐 어떤 청력의 연관성 자체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연구 결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연구가 한편 있었지만 후속 연구나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이 발생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만성 주관적 이명은 스트레스나 또 난청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조금씩 손상되면 그 유모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청각계의 뇌신경들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 청각 피질에 뇌세포가 흥분하기 때문에 소리를 느끼는 그런 주관적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이명들이 급성으로 생겼다가 만성화되는 데는 스트레스나 자율신경계 이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이 있는 경우, 또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경우 모두 만성 이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그 목이 긴장되어 있거나 뭐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목이 긴장돼서 목에 통증을 느끼거나 또 뻐근한 그런 경우도 이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에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이명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명 증상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증상이 아닙니다. 이명이 지속되면은 이명 소리로 인해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이명과 난청이 인지기능 악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쏙쏙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명의 원인이 인제 우리가 먹는 식품들 속에 있는 중금속 때문이란 얘기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뮴이나 납 같은 유해 중금속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결국 그런 중금속들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중금속 섭취는 이명과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 증상이 좀 있다면 중금속이 많을 수 있는 인제 바다 생선이나 해조류들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바다 생선 중에서도 포식성 어류, 그러니까 작은 어류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어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참치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런 생선들의 경우는 생태계 내에서 중금속이 점점 더 쌓여서 높은 농도로 체내 중금속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선들은 적정한 양만 섭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 치료를 위해서 백색 소음이나 인제 특정 주파수를 틀어놓는 유튜브 영상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한 것은 오히려 이명에 좋지 않습니다. 이명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이명이 들리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이명이 언제 잘 들리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자기 전에 주변이 조용할 때일 것입니다. 실제 많은 환자분들이 잠자기 전에 이명 소리가 들리고 이명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불안해져서 잠을 자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정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기 전에 이명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빗소리나 음악 소리, 물소리 같은 것을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틀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를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얼굴 부위의 감각은 3차 신경이라는 그런 뇌 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신경은 그런데 이 청각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신경 부위를 우리가 만지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명이 작아지거나 반대로 커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귀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얼굴 부위를 만져서 이명이 감소한다면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는 없습니다. 이명 치료를 위해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객관적인 이명의 경우 일부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이명의 원인 중에는 이소골과 연결된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근육이 경련을 하고 수축할 때 이소골을 움직여서 이것이 소리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이 근육과 이소골의 연결을 끊어주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박동성 이명이라고 해서 이것도 객관적인 이명의 하나인데요. 뇌 주위에 또 귀 주위의 혈관에서 피가 지나가면서 혈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휙휙휙 하는 맥박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요. 그런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 수술적인 처치를 통해서 이런 이명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명을 치료하는 데는 좀 소요 시간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명은 사실은 특히 만성 주관적 이명의 경우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도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기기나 또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신경 조절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만성 주관적 이명은 한 가지 약물만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약물에 더해서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한 디지털 치료기기 또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신경 조절 치료 등을 병행해서 치료해야 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치료하신 이명 환자분 중에 좀 가장 인상적인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최근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와 외이 미주신경 자극을 이용한 신경 조절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적용한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우리가 이명 점수를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설문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거의 100점 만점에 80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명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6주간의 디지털 치료기기 치료를 하시고 나서는 이명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가 되면서 이명 점수가 0점으로 거의 완치가 되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도 기뻐하셨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혹시 이명과 난청의 개념을 조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명이라는 것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거고, 난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력이 나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난청과 이명은 함께 생길 수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생길 수도 있는데요. 대개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난청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난청으로 인해서 청각 시스템이 과흥분되기 때문에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젊은 분들이 난청이 있는 경우는 아예 없을까요?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이명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젊은 분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명이 심해지면 난청이 되는 난청으로 확대되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명이 심해진다고 해서 난청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명 소리가 커지게 되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가해로 인해서 인제 뭐 고막이 찢어지거나 다쳐진 경우에도 이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가요? 청력이? 외상으로 인해서 웨이도나 특히 고막에 천공이 생기거나 파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더 기다려본 이후에 그 천공이 막히지 않는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외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게 고막 손상에만 그치지 않고 달팽이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이명과 또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미주신경 자극 치료도 적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력 관리에 좋지 않은 이어폰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어폰, 이어버즈, 또 헤드셋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와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제품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커널형 같은 경우는 귀 속 깊이 위치하기 때문에 귀의 습도를 높이고, 또 이렇게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미생물이나 곰팡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웨이도가 좁거나 웨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인제 편도결석이 잘못된 양치질 때문에 유발될 수 있다 요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반응이 좀 있었는데 요 얘기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편도결석은 편도선의 작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 생기는 덩어리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자가진단법으로는 목에 이물감이 있다든지, 입에서 지속적인 악취나 기침할 때 자꾸 노란 알갱이를 배출한다든지, 편도 부위에 간지럼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거울을 보면 편도에 노란색 또는 흰색 알갱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양치질로 인해서 구강위생이 나쁠 경우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편도결석이 있으면 이제 입냄새가 심해진다고 알려졌는데 일반 입냄새와 이 편도결석이 있는 경우의 입냄새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반적인 입냄새의 경우는 치아와 관련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치를 한다던가 가글을 한다던가 또 치실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런 구취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편도결석의 경우에는 그 냄새의 원인이 되는 그 물질이 편도, 즉 입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글이나 치실 사용으로는 그 입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편도결석을 제거하면 입냄새가 바로 사라지게 되나요? 네, 편도결석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입냄새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으로 인제 내원하신 환자분 실제분들 중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으실까요? 네, 사실 편도결석은 그 편도에 움푹 파인 곳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움푹 파인 공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위에 올바르게 양치를 하지 않고 구강 이상이 나빠져서 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인다면 그런 결석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편도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편도에 움푹 패인 그 공간이 입구가 좁고 안쪽이 좀 넓은 경우에 만성적으로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편도 결석이 자꾸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적인 편도염이 있는 경우, 구강 위생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비염으로 인해서 목 뒤쪽으로 코에서 목으로 이렇게 분비물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편도 결석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편도결석 때문에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편도결석이 단순히 그 입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편도염, 염증과 농양을 자주 만든다면 편도결석과 편도염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편도 전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편도결석 예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로는 구강 위생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식후 하루 2회 이상의 양치를 하고 또 치실을 사용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구강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도염이 자주 걸린다면 이런 편도염을 즉시 그때그때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편도결석이 반복된다면 이런 편도에 움푹 파인 이 공간, 편도와를 제거하거나 편도 전체를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이런 이비인후과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져 계신데 보통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귀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이명이나 난청, 어지럼증 환자들 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수술하는 환자들로서는 만성 중이염 환자분들을 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중이염도 이명이나 이런 난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만성 중이염이라는 것은 고막에 구멍이 난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청력이 나빠지게 되고 또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거나 또 감기를 걸리거나 하면은 그런 이루가 동반되는 그런 증상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오래 지속되면 달팽이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청력을 점점 나빠지게 하는데 이런 경우 이명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이염 같은 것도 보통 수술로 치료를 많이 하는 건가요? 네,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 또 이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이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중이염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청력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미주신경의 개념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미주신경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은 대부분 자율신경입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몸에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싸우는 그런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이와 반대로 이완하고 스트레스보다는 릴렉스하고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그런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주신경은 이 자율신경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바로 이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미주신경이라는 게 자율신경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신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주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몸에 어떤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나요? 미주신경은 사실 우리 몸통 장기를 어떻게 보면 뇌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미주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각 장기별로 어떤 질병이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미주신경 실신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혈압이 떨어져서 기절을 한다든가 하는 실신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소화기계 같은 경우는 복부 팽만이나 변비, 설사나 위산 역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신경계 이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불안이나 우울, 불면,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치매의 발병과 진행에도 관여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긴장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억제된 그런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나 에너지 저하 이런 것들도 만성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것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든가 하는 것도 자율신경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있으면은 보통은 인제 뭐랄까 정신과라든가 장기가 관련된 병원을 갈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에 와서 이 미주신경 좀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이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명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감정과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만성화하는 데는 자율신경, 그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신경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이명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을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일단 잠을 잘 수 없고 또 이로 인해서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아가서 인지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상적인 업무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런 미주신경이나 뭐 자율신경 이런 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건가요? 네, 미주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상당 부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뭐 완벽하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이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내가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든가 이완요법, 심호흡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두 번째로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물 치료의 경우 대개 신경 안정제 계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의존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주 증상이 심할 때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비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기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몸에 이식하는 형태의 아주 중증 환자분들에게만 사용하는 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기기가 임상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귀 부위에 이어버즈 같이 착용을 하면서 비침습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비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기기를 활용한다면 이런 미주신경 장애로 인한 자율신경 부전증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러한 그 비침습적인 미주신경 기기에 관심을 갖고 개발도 하고 있고 임상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 부위에 착용하는 이런 장치를 의료기기를 집에서 매일 사용하도록 하게 했을 때 불면증 환자들에서 이런 그 수면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6주간 치료를 했을 때 거의 평균 1시간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수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많은 환자분들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명 환자들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비침습적인 귀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이명 치료에 효과가 있는 소리 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명 점수가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명의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율신경이나 이런 미주신경을 교란시키는 음식이나 피해야 할 어떤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율신경 이상은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정제당입니다.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졸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제당은 고혈당을 유발하고 이런 고혈당은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교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페인입니다. 우리가 최근 많은 분들이 커피를 점점 더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이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이런 술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은 대표적으로 신경계를 억제하는 물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신경계의 자율적인 조절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이상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신경 건강 관리에 좀 좋은 식습관이나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율신경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이나 소고기, 해바라기씨나 생선, 퀴노아 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오메가3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영어나 정어리, 고등어나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아마시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도 장내 유산균총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한 미생물들이 자라게 함으로써 전신적인 염증을 감소시키고 장뇌축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